산부인과 수술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아이를 낳고 있었고 곁에서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더 곧 나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선택이 결국 여기까지 그녀를 데려온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진 순간 의사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처럼 쌍둥이를 품에 안은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러고는 마치 확신이라도 한 듯 허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힘없이 속삭였다. 아이들은 괜찮나요? 하지만 의사는 대답 대신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묻어둔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난 사람처럼.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말한 단 한 문장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연이라고 합니다. 34살이고요. 화가라고 하기엔 아직 부끄러운 무명의 그림쟁이입니다. 지금 이 작고 낡은 반지하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곰팡이 냄새와 함께 코끝을 스쳐갑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보일러는 한 달째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곳이 제겐 소중한 집이었죠. 아니, 그랬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긴 걸 알았을 때도 그랬고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출근하셔야 하죠?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묻습니다. 불룩하게 나온 배를 숨기려 큰 옷을 걸쳐 입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공장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도 느끼고 있었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등과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해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거든요. 공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임신 9개월인 몸으로 붐비는 지하철을 타는 일은 여전히 고역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자리를 양보받기엔 제 처지가 너무 복잡했죠. 아가야, 엄마랑 조금만 더 버텨보자.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아이는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살짝 움직여줘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장에서는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했어요. 포장지를 접고 상품을 담고 또 접고. 단조로운 작업이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손이 다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대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어요. 몇백 원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출산 후 한동안 일을 못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더 벌어둬야 했습니다. 정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옆자리에서 일하는 김 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뒤틀리듯 아팠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녁은 해 먹어야 했죠. 컵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 먹는 게 전부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는 먹어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산부인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검진비가 부담스러웠고 혹시 누군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정말 그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건 배를 찢을 듯한 통증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규칙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안 돼.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체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침대 시트가 젖기 시작했죠. 양수가 터진 거였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휩싸였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산모용품도 아기용품도 심지어 갈 병원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119를 눌렀죠. 119 신고센터입니다. 저기요. 애가 나올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담원은 침착하게 구급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멈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유성, 전 남편이자 이 아이의 아빠였죠.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손가락이 그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제가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통증이 밀려왔어요. 이번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다가왔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반지하 특성상 계단이 좁아서 들것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죠. 산모님 괜찮으세요? 몇 주 차세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아마 9달 정도 겨우 내뱉은 말이었어요. 정확한 주수도 모르겠고 마지막 생리일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구급차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온갖 의료기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응급구조사는 제 혈압과 맥박을 재면서 무전기로 병원의 상황을 알리고 있었죠. 지금 산모 한 분 이송 중입니다. 39주 추정, 양수 파막 상태고요. 차창 밖으로 새벽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복잡했어요. 어떤 병원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통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강했어요. 무의식 중에 손을 꽉 쥐었더니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응급구조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이 보였어요. 한길대학병원.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 상태를 확인했죠. 혈압, 체온, 맥박을 재고 간단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없습니다. 가족이나 남편분 연락처라도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간호사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업무를 계속했어요.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보호자라는 그대로 비워둘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연락하실 분이 없으세요? 출산은 혼자 하시기 어려운데. 네,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다는 게 이렇게 절망스러울 줄 몰랐어요. 그때 로비 벽면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이사진들의 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사진이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남영자 이사장. 사진 속 여자는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전 시어머니였죠.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이 병원이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라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분이 절 얼마나 미워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이혼하게 만든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요. 산모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본 모양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언젠가는 남영자 이사장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혼한 며느리가 혼자 아이를 낳으러 왔다고.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산모님, 분만실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위에 앉으며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봤어요. 새벽이라 한산했지만 곧 이곳이 사람들로 북적일 거였죠. 혹시 그분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부인과로 올라가면서 간호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몇 주 차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39주 정도. 산전 검사는 받으셨고요? 아니요.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산전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은 산모는 드물었을 거예요. 초음파 검사도요? 네, 한 번도. 혈액 검사나 기형아 검사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엄마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만실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간호사가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내진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궁경부가 많이 열렸네요. 곧 나오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구나. 분만실로 들어가면서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다가왔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마스크를 쓴 채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혹시 남영자 이사장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통증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정말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병원 당직실에서 짧은 가수면을 취하고 있던 제게 호출이 왔습니다. 응급분만 지원 요청이었죠. 백유성 선생님, 응급실에서 올라온 산모 있어요. 보호자도 없고 산전 검사도 전혀 안 받은 상태라서요. 김세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운을 챙겨 입고 분만실로 향했어요. 한길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사장이신 덕분에 이곳에서 일할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받는 시선들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그래도 환자를 돌보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차트를 받아봤어요. 이름 란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이정연, 34세, 나이도 같고 이름도 같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정연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일 리는 없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녀 생각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분만실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주소란을 보니 서울 관악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이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동네였죠. 역시 동명이인이겠거니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산모 상태가 많이 급해요. 자궁경부 8cm까지 열렸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분만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는 틀림없이 정연이었어요.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그 눈동자며 입술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도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유성?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정연, 너 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여기에? 왜 혼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간호사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둘 때였어요. 일단 검진부터 하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정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진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임신 39주라면 수태일이 언제쯤일까? 이혼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함께 살았었죠. 시기상으로 따지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만약 내 아이라면 정연이가 말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연이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제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었죠.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렸네요. 곧 분만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하면서도 계속 정연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연 씨, 통증이 오면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서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정말 없으세요?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없어요. 혹시 아이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분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연은 아파하면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힘주세요, 정연 씨. 네. 진통이 올 때마다 그녀의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잡았어요. 보호자 없이 혼자 출산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었죠. 조금만 더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간호사가 격려했지만 정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순간 예전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와 제 우유부단함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멍하니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중했어요. 지금은 의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했습니다. 한 번 더 힘주세요. 정연이 마지막 힘을 냈을 때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지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건넨 말에 정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지만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가슴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다 비슷해 보이니까요. 정연 씨, 혹시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정연은 아이를 안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았어요. 분만이 끝나고 처치를 마친 후 간호사들이 정연을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홀로 분만실에 남아 정리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일까? 그렇다면 정연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간호사야, 새벽에 무슨 일이야? 시끄럽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시다면 정연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서둘러 분만실을 나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급분만이 있다길래 나와봤어. 산모는 어때?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는 별 관심 없는 듯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순간 멈춰서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산모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세상에 나온 순간 분만실에 작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9달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보였어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성이 아이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호흡도 양호하고 체중도 정상 범위네요. 의사로서 차분하게 상태를 설명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의 눈빛은 복잡해 보였어요. 마치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아이는 나왔는데 왜 아직도 아픈 걸까요? 잠깐만요. 유성이 다시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한 명 더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쌍둥이라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산전 검사를 받지 못했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죠. 간호사들도 당황한 듯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쌍둥이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분만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이 하나도 키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둘이라니. 정연 씨, 괜찮으세요? 조금 더 힘내셔야 해요. 유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실감이 없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두 번째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거든요. 힘주세요, 정연 씨. 간호사가 격려했지만 숨이 차올랐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기 머리가 나와요. 유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힘을 모아 있는 대로 힘을 주었습니다. 몇 분 후 또 다른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아이예요. 이번에도 건강해요. 두 번째 아이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컸어요. 울음소리도 더 컸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다니. 고마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유성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쌍둥이라니. 정말 예상 못한 일이네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정연 씨, 아이들 보실래요? 간호사가 아이들을 보여줬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보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유성이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여자아이는 얼굴이 작고 예뻤고 두 번째 남자아이는 조금 더 통통했어요. 둘 다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그가 중얼거렸는데 마치 혼잣말 같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유성의 아이라면? 시기적으로 계산해보면 가능했어요. 이혼 직전까지 우리는 함께 살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저 혼자 키우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유성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이 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는 건 말이에요. 특히 어머님께는. 유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정연, 그런데 이 아이들. 상관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혼자 키울 거예요. 아무한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유성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아마 묻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아이들을 신생아실로 데리고 갔어요. 분만실에는 저와 유성만 남았습니다. 정연, 이제 그만해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오늘 일은 그냥 우연이었다고 생각해요. 유성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보였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 받아주셔서. 정연, 이제 가셔도 돼요. 차가운 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복잡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성이 망설이다가 분만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분만실에서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키울지, 돈은 어떻게 벌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잘 키워줄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고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 쌍둥이를 낳은 산모가 있다면서? 어떤 사람이야? 남영자 이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저를 알아볼까요? 혹시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남영자는 신생아실 앞 유리창에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 출산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작고 가녀렸고
남자아이는 조금 더 통통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신생아들이었죠. 그런데 남자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남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점을 보는 순간 남영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익숙한 점이었습니다. 유성의 왼쪽 눈 밑에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아니, 유성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남편도 시아버지도 모두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죠. 윤가 남자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특징이었습니다. 이 아이. 남영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우리 집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아이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어딘지 모르게 유성을 닮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안 주무세요? 응급분만이 있다길래 나와봤어. 남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산모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산모는 어떤 사람이야? 34세 미혼 산모고요. 보호자도 없이 혼자 오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남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혼 산모라면 상황이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정연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남영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정연, 유성의 전 부인이자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며느리였죠. 혹시 주소가 어떻게 돼? 관악구 신림동으로 되어 있어요. 남영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성과 이혼한 후 그 동네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쌍둥이는 분명히 유성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는 확실했어요. 그 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남영자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정연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뻔했어요. 그렇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야. 네, 이사장님. 산모를 특별히 관리하도록 해. 네. 어떤 의미로요? 남영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죠. 미혼 산모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을 병원에서 도와주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네요. 간호사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지만 남영자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정연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아이들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죠. 그 산모한테는 특별히 신경 써주고 퇴원도 서두르지 말라고 해.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물러가자 남영자는 다시 신생아 씨를 바라봤어요. 특히 남자아이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윤가의 대를 이을 손자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유성이 이혼한 후 재혼할 생각도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손자를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정연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죠. 특히 아들은 윤가의 핏줄이 분명했습니다. 남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 실장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긴급회의. 미혼 산모 지원 프로그램 논의.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정연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신 아이들을 병원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는 동안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정연의 상황도 더 파악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신생아실 불빛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쌍둥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남영자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었어요. 정연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남영자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한 번 놓친 며느리였지만 손자들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특히 윤가의 표식을 가진 그 남자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그 점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면서 남영자는 이미 다음 수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먼저 미혼 산모 지원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정연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것이었죠. 시간은 충분했어요. 정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쌍둥이를 혼자 키우기에는 벅찰 게 뻔했으니까요. 남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출산 다음 날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병실로 왔습니다. 정연 씨, 어제 서명하신 서류들 확인 부탁드려요. 무슨 서류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는 출산으로 정신이 없어서 별다른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간호사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양육포기 동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전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가요? 분명히 어젯밤에 서명하셨는데. 간호사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아니에요. 전 절대로 이런 걸 쓴 적 없어요. 소리를 질렀지만 간호사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정연 씨, 출산 후 스트레스로 기억이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진정하세요. 기억 혼란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서명 안 했다고요. 하지만 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며 진정제를 놓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가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미혼모들은 정말 무책임하네. 아이 낳고 바로 포기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인터넷 기사 봤어요? 한길대학병원에서 쌍둥이 낳은 미혼모가 양육 포기했다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 얘기인가?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길대학병원 쌍둥이 출산 미혼모 양육 포기로 화제.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누가 언론에 흘린 게 분명했죠. 댓글들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여자들 정말 무책임하다. 애 낳고 버리면 누가 책임지나. 미혼모 지원 같은 것도 세금 낭비.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이정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병원 법무팀 김 과장입니다. 네. 양육 포기 동의서 건으로 왔는데요. 혹시 번복하고 싶으시다면. 전 서명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소리쳤지만 김 과장은 차분했어요. 여기 CCTV 영상도 있고 담당 간호사 증언도 있습니다.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흐릿하게 제가 뭔가에 서명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정연 씨, 출산 후 산후 우울증으로 기억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의료진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명히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생아실에 가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정연 씨,
아이들 면회는 잠시 제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요? 제가 엄마인데. 양육 포기 의사를 밝히신 상태에서는 그런 의사 밝힌 적 없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다시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기사 댓글이 더 많아져 있었고, 이제는 제 신상 정보까지 추측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거주, 무명 화가라고 주장, 경제적 능력 없어 양육 포기. 모든 게 사실이었지만 왜곡되어 있었어요. 저는 양육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연 씨. 저는 한길대학병원 미혼모 지원센터 담당자입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희가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이요? 네. 병원비 면제는 물론이고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을 병원에서 관리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건 안 돼요. 즉시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책임질 거라고요. 담당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양육 포기 동의서부터 해결하셔야 할 텐데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올가미에 걸린 기분이었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킬 거야. 비록 지금은 모든 게 불리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되찾을 거였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병실로 등기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라고 적힌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를 뜯고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친권자 부재 시 임시보호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은 남영자였고 사유란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신청인의 친손자인 쌍둥이의 친권자의 정령과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양육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음.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영자가 아이들의 할머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시 보호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절차까지 밟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야, 절대 안 돼. 혼자서 중얼거리며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당장 법적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신생아실 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쌍둥이는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엄마가 꼭 데려갈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 근처 법률 상담소로 향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다른 곳은 상담비가 너무 비쌌거든요. 상담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으니 47번이었는데 현재 진행 번호는 12번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는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고 앞쪽 아저씨는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왔다고 했죠. 모두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순서가 가까워올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7번 이정연 씨.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작은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정장 차림의 변호사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루 종일 상담을 해서 그런 것 같았죠.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위조된 양육 포기 동의서, 언론 조작, 그리고 오늘 받은 법원 서류까지. 변호사는 들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병원에서는 제가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CCTV 영상도 있다고 하고요.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대방이 대형 병원 이사장이고 당신은 죄송하지만 경제적 배경이 없으시죠? 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법정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들을 다 상대방이 쥐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임시보호자 지정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승산도 높지 않고요.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었어요.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까요? 최소 5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500만 원은 저에게 천문학적인 돈이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국선 변호사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민사 사건이라 어려울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이미 져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어요. 댓글은 더 많아져 있었고 악성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미혼모 주제에 아이까지 버리고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 요즘 여자들 정말 무책임해.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도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좁은 반지하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중얼거리면서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쌍둥이들은 제 전부였으니까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보니 출산 직후 간호사가 찍어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작고 빨간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엄마가 꼭 지켜줄게. 사진 속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법정에 서 있었어요. 홀로 서 있는 제 앞에는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있었고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권을 박탈합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 법원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될까요? 그래도 가야 했어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한 번만이라도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만이라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2층 신생아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 제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모든 걸 정리해 봤어요. 위조된 서류, 조작된 언론 보도, 그리고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돌아가는 상황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남영자 이사장의 계획이었던 거죠.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기사를 확인했어요.
제목들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혼모의 무책임, 사회가 짊어져야 하나. 한길 대병원, 버려진 쌍둥이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가동. 이사장의 따뜻한 손길, 미혼모 지원의 앞장. 병원은 영웅이 되고 저는 악역이 되어 있었어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말 치밀하네.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감탄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변호사비는 없지만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특히 유성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만 받으면 모든 게 명확해질 텐데 지금은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었죠. 병원 로비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유성이었어요. 그는 신생아실 방향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언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성의 모습을 종종 목격했어요. 아이들이 있는 신생아실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죠. 혹시 그도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유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그가 진실을 아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법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임시보호자 지정 신청에 대한 이해 제기서를 제출하러 갔어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접수 담당자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연 씨죠? 기자입니다만. 또 언론이었어요. 며칠째 이런 전화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절합니다. 미혼모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제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양육 포기 동의서에? 그건 위조된 거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속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다시 병원 앞으로 갔습니다. 신생아실 불빛을 보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졌거든요.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유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담배를 끄고 다가왔어요. 정연. 왜요?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아이들, 정말 건강해?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연 혹시 그가 무언가 묻고 싶어 했지만 말을 망설였어요. 혹시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제대로 된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어요. 사회면에 또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혼모 지원,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기사를 읽으면서 씁쓸했어요. 모든 게 남영자 이사장의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분해졌거든요. 적을 알았으니까 싸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반지하 방에 들어와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어요. 시간 순서대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어요.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유성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만 해도 희망적이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겨낼 거였습니다. 새벽 2시 병원 12층 신생아실에서는 유성이 홀로 서 있었어요.
쌍둥이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죠. 남자아이의 왼쪽 눈 밑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크기였어요.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연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계산해봐도 유성의 마음속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